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화려했다.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빛의 향연은 밤하늘의 별을 무색하게 만들었지만 그 빛은 도시의 낡고 허름한 구석까지는 닿지 않았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옥탑방 좁고 낡은 그 공간에서 젊은 부부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강지훈. 대한민국 재계 서열 최상위에 빛나는 유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그런 그가 지금은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서 꼬불꼬불한 라면 면발을 힘겹게 건져 올리고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그의 아내 서윤아는 단아한 얼굴과 가을 호수처럼 고요한 눈빛을 지닌 여자였다. 그녀는 마치 세상 최고의 진수성찬을 마주한 듯 김치가 전부인 초라한 식사를 담담하게 즐기고 있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지훈 씨. 유나의 목소리는 그녀의 눈빛처럼 차분했다. 지훈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면을 입에 넣었다. 익숙해질 법도 한데 혀끝에 감도는 인공적인 조미료 맛은 여전히 낯설었다. 그의 인생에서 라면은 별미였지 주식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유나 애씨도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것도 힘들 텐데. 괜찮아요. 책도 읽고 청소도 하다 보면 시간은 금방 가요.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가난에 대한 불평이나 지루함의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생활에 완벽하게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 점이 지훈을 미치게 만들었다. 이 결혼은 철저한 계약의 산물이었다. 유진그룹의 강 회장 지훈의 할아버지는 돈만 보고 달려드는 여자들을 혐오했다. 그는 손자가 진정으로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아내를 맞이하기를 바랐고 그 결과물로 이 기막힌 연극이 시작되었다. 지훈은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중소기업의 말단 사원 행세를 하며 1년을 버텨야 했다. 그리고 그의 아내로 간택된 여자가 바로 서윤아였다. 수백 명의 후보자 리스트에서 할아버지가 그녀를 고른 이유는 단 하나였다. 욕심이 없어 보이는 눈빛. 지훈은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코웃음을 쳤다. 이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분명 그녀도 다른 여자들처럼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라고 이 끔찍한 옥탑방 생활이 한 달만 지나면 본색을 드러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벌써 3달이 지났다. 유나는 단 한 번도 명품 가방이나 비싼 옷을 사달라고 조른 적이 없었다. 오히려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100원이라도 깎으려 흥정했고 낡은 옷을 직접 수선해 입었다. 그녀의 침착함은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랫동안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처럼. 국물이 좀 짜네요. 다음엔 물을 조금 더 넣어야겠어요. 유나가 냄비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지훈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가 이 연극을 위해 포기한 것들을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났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몸을 감싸는 슈퍼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찌그러진 냄비 속 짠 라면 국물을 걱정하는 아내와 마주 앉아 있어야 한다는 현실이 기가 막혔다. 대체 정체가 뭐야, 서윤아? 그는 그녀의 배경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장학금으로 간신히 대학을 졸업했으며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다가 그만두었다는 것이 서류상의 전부였다. 하지만 지훈은 가끔 그녀에게서 서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끼곤 했다. 예를 들어 며칠 전 TV 뉴스에서 복잡한 국제 경제 동향에 대한 분석이 나올 때였다. 지훈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유나는 뜨개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스쳐 지나가듯 말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예상보다 강경하네요. 저러다간 신흥국 시장부터 무너질 텐데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겠어요. 지훈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고아원 출신의 격리사원이 파생상품 리스크를 논하다니. 그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드라마에서 주워들은 거예요 라며 어깨를 으쓱하고는 다시 뜨개질에 집중했다. 그녀는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성 같았다. 지훈은 그 성벽 주위를 맴돌며 문을 찾고 있었지만 굳게 닫힌 성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어쩌면 이 시험은 유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야 하는 자신을 위한 시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는 지훈의 몫이었다. 그는 좁은 개수대 앞에서 서툰 솜씨로 그릇을 닦았다. 그의 손은 재벌 3세의 곱디고 온 손이었다. 서류 작업과 골프채만 잡아봤지 고무장갑을 끼고 수세미를 든 것은 이 연극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이었다. 거친 수세미에 손등이 쓸려 따끔거렸다. 제가 할게요. 어느새 다가온 유나가 그의 손에서 고무장갑을 벗기려 했다.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지훈은 고집을 부렸다. 아내에게 설거지까지 맡기는 무능한 남편으로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비록 모든 것이 가짜일지라도 이 역할에만큼은 충실해야 했다. 그것이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잠든 유나를 확인하고 조용히 옥탑방을 빠져나왔다. 계단을 내려가 허름한 건물 뒤편에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서자 약속이라도 한 듯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져 와 멈춰섰다. 뒷문이 열리고 지훈의 비서인 김 실장이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도련님 탓이죠. 지훈은 익숙하게 차에 올라탔다. 차 안은 바깥의 허름한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부드러운 가죽 냄새와 은은한 방향제 향기가 코를 감쌌다. 김 실장이 준비한 태블릿 PC를 건넸다. 화면에는 유진그룹의 긴급 현안 보고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태영건설 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지훈의 목소리는 옥탑방에서의 어수룩한 통화는 180도 달랐다. 차갑고 날카로운 지배자의 목소리였다. 예상대로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M&A 제안을 거절하고 독자적으로 자금 조달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을 겁니다. 박민혁 대표의 성격상 순순히 무릎 꿇지는 않겠죠. 오만하고 무능한 자의 전형이지. 계속 압박해. 하지만 우리가 전면에 나서는 것처럼 보여선 안 돼. 철저하게 자금난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보이도록.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과의 생활은 어떠십니까?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지훈의 가장 가까운 신복이자 이 연극의 유일한 조력자였다. 지훈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과 자신이 방금 빠져나온 낡은 동네의 풍경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모르겠다. 그 여자는 도무지 속을 알 수가 없어. 진짜 가난에 만족하는 건지 아니면 상상 이상의 연기자인지. 회장님께서는 서윤아 사모님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진흙 속의 진주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진주인지 돌멩인지는 1년이 지나봐야 알겠지. 지훈은 씁쓸하게 중얼거리며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유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그 고요한 눈빛,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다시 옥탑방으로 돌아왔을 때 유나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옆에 조용히 누워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은 앳되어 보이기까지 했다. 이런 평범한 여자에게 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말인가? 스스로의 의심이 과대망상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다. 지훈과 유나의 가난한 신혼생활은 평온하게 계속되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다. 사건이 터진 것은 화창한 주말 오후였다.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골목길에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딱 봐도 조폭처럼 보이는 험상궂은 남자들과 그들의 호의를 받으며 거만하게 걸어 나오는 잘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다. 시끄럽고 다들 잘 들으시오. 중년 남자가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다. 그는 자신을 태영건설의 개발사업부장이라고 소개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 전부 우리 태영건설에서 매입했소. 여기 곧 최첨단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란 말이지. 그러니 한 달 안으로 모두 집을 비워주셔야겠어.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동네는 발칵 뒤집혔다. 뭐요, 한 달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갈 곳이 없어. 평생을 여기서 살았는데. 보상금은 제대로 주는 거요.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부장은 코웃음만 쳤다. 보상 법대로 처리할 테니 걱정 마시오. 하지만 순순히 협조하지 않는 집들은
우리도 어쩔 수 없지.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수밖에.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협박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험상궂은 남자들이 주민들을 위협적으로 노려보며 팔짱을 꼈다. 2층 창문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던 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태영건설. 김 실장에게 보고받았던 바로 그 회사였다. 유진그룹이 인수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오만하기 짝이 없는 박민혁의 회사. 그런데 하필 그 태영건설이 아내와 함께 연극을 펼치고 있는 이 동네를 재개발한다는 말인가.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박민혁이 유진그룹의 M&A 시도에 대한 복수로 혹은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희생양이 바로 이 동네 주민들과 그 속에 섞여 있는 자신과 윤아가 된 것이다. 지훈은 분노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지금 유진그룹의 후계자가 아닌 월급 200만 원짜리 회사원 강지훈일 뿐이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주민들처럼 불안과 분노에 찬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그때 옆에 서서 조용히 창밖을 내려다보던 윤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영건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지훈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을 때 그는 순간 숨을 멈췄다. 늘 평온하고 고요하기만 하던 그녀의 눈에 이전에는 본 적 없는 차가운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나 슬픔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마치 잠자고 있던 거대한 용이 마침내 눈을 뜨며 내뿜는 서늘한 안광 같았다. 태영건설이 남기고 간 폭풍은 낡은 동네 전체를 집어삼켰다. 주말의 평온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불안과 분노 그리고 막막함이 짙게 깔렸다. 그날 저녁 동네의 작은 공터에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노인들,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나온 젊은 부부들, 그리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까지. 모두의 얼굴에는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한 달 만에 나가라는 거야. 구청에 민원이라도 넣어봅시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돈이. 웅성거리는 목소리들 속에서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할머니가 나섰다. 그녀는 이 동네의 정신적 지주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다들 진정들 하세요. 이렇게 흥분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듭시다. 우리가 흩어지면 저놈들은 우리를 하나씩 짓밟고 말 거라고요. 할머니의 말에 주민들은 동요했다. 그래, 뭉쳐야 산다. 그들은 즉석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나누기 시작했다. 강지훈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아내 서윤아의 손을 꼭 잡고 분노에 찬 주민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 그의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태영건설의 박민혁. 감히 유진그룹에 대항하려 드는 것도 모자라 이런 비열한 방식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니. 전화 한 통이면, 아니 그의 이름 석자만 밝히면 이 모든 상황은 단숨에 정리될 수 있었다. 태영건설 따위는 유진그룹의 거대한 힘 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지금 가난한 회사원 강지훈이었다. 이 연극의 무대 위에서 그는 무력한 관객이 되어야만 했다. 그는 주민들의 얼굴에 떠오른 결의를 보며 죄책감과 무력감을 동시에 느꼈다. 이 선량한 사람들은 지금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지훈은 그 희망이 얼마나 쉽게 꺾일지 이미 알고 있었다. 거대 자본의 힘 앞에서 개인의 저항이란 얼마나 미약한 것인가. 윤아는 말없이 지훈의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회의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지훈은 그녀의 손가락이 자신의 손을 평소보다 조금 더 강하게 쥐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비상대책위원회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구청에 수십 통의 민원을 넣고 지역 언론사에 제보를 하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 젊은 변호사 한 명을 선임했다. 지훈도 아내와 함께 서면군동에 동참하고 적은 돈이지만 성금을 내며 평범한 주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절망뿐이었다. 구청 담당자는 사유지 재개발은 민간 기업의 고유 권한이라 행정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지역 언론사는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는 듯하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태영건설의 대규모 광고 계약 소식과 함께 입을 싹 닫아버렸다. 어렵게 선임한 변호사는 태영건설의 막강한 법무팀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이 내미는 법조항들은 하나같이 교묘하게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동네의 분위기는 급격히 가라앉았다. 처음의 결의는 사라지고 패배주의와 체념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밤마다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부부싸움 소리가 담장을 넘어왔다. 태영건설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은 매일같이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했다. 그들은 직접적인 폭력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공포였다. 지우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무력감에 치를 떨었다. 그는 늘 강자의 입장에 서 있었다. 돈과 권력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는 힘없는 서민의 입장에서 거대 권력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짓밟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었다. 이것은 할아버지의 시험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다. 그는 서윤아를 시험하고 있었지만 정작 시험대에 오른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무거운 마음으로 퇴근했을 때 윤아가 그를 맞았다. 오늘 주민회의가 있었어요. 별다른 소식은 없었겠죠. 네, 다들 지쳐 보여요. 몇몇 집은 벌써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윤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지훈은 답답한 마음에 소리치고 싶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태평한 거냐고. 우리 집도 곧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왜 화를 내지도 슬퍼하지도 않는 거냐고. 하지만 그는 차마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그녀의 고요함이 어쩌면 이 절망적인 상황을 견디는 그녀 나름의 방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폭풍의 눈이 직접 동네를 찾아왔다. 태영건설의 회장 박민혁이 직접 행차한 것이다. 번쩍이는 검은색 마이바흐가 좁은 골목길을 비집고 들어왔을 때 동네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했다. 차에서 내린 박민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기름을 발라 빗어넘긴 머리 오만함이 가득한 얼굴, 그리고 주민들을 벌레 보듯 하는 경멸적인 시선. 그의 등장은 절망에 빠진 주민들의 마음에 다시 불을 붙였다. 누구랄 것 없이 모두 집 밖으로 뛰쳐나와 박민혁의 앞을 가로막았다. 박민혁 회장 직접 오셨구만. 당신 이래도 되는 거야. 우리 보고 다 죽으라는 거냐고. 주민들의 고함에도 박민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수행비서가 건네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시끄럽군요. 모여있는 걸 보니 말하기는 편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동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낡고 지저분한 동네는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러 온 겁니다. 제가 지을 최첨단 아파트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그 위대한 역사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궤변이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시대의 흐름과 위대한 역사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었다. 보상금 몇 푼 더 받겠다고 버티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십시오. 저 박민혁은 그리고 우리 태영건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순순히 이삿짐을 싸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겠지만 끝까지 버티는 분들에게는 법의 무서움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슈퍼마켓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다. 주름진 얼굴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회장님, 제발 저희 사정 좀 봐주십시오. 우리는 돈 몇 푼 더 받자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제발, 저희가 살아갈 길은 열어주셔야지요. 할머니의 애원에 가까운 호소에도 박민혁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오히려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할머니, 그 나이 드시도록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군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모두의 가슴에 박혔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능은 죄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에만 매달리는 것, 그게 바로 무능입니다. 당신들의 가난과 무능이 이 도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억울하면 당신들도 돈을 벌고 성공해서 이런 동네가 아니라 강남의 타워 팰리스 같은 곳에 살았어야죠. 그 순간 지훈의 눈이 뒤집혔다.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몸이 저절로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했다. 저 오만한 낯짝에 주먹을 날리고 그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싶었다. 감히 내까지 게 뭔데 이 선량한 사람들을 모욕하는가. 하지만 그의 팔을 누군가 붙잡았다. 유나였다. 그녀는 언제 다가왔는지 그의 옆에 서서 그의 팔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가늘었지만 그 힘은 지훈의 모든 분노를 억누를 만큼 강력했다. 가마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훈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박민혁을 보고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없는 텅 빈 눈으로 마치 곤충을 관찰하는 생물학자처럼 박민혁이라는 인간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데이터화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박민혁은 자신의 막말에 충격받은 주민들의 얼굴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목적을 달성했다는 듯 마이크를 비서에게 넘기고 차에 오르려 했다. 주민들은 모욕감과 절망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를 노려볼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나가 지훈의 팔을 놓고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그리고는 군중 속에서 조용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민혁 회장님. 박민혁이 차에 오르려다 말고 걸음을 멈췄다. 그는 소리가 난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는 고요하게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서유나를 발견했다. 그는 이런 누추한 동네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녀의 단아한 외모에 잠시 흥미를 느꼈지만 이내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왜 당신도 할 말이라도 있나, 아가씨? 유나는 그의 경멸적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리고는 옅은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당신이 방금 한 말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언이자 선고였다. 서유나의 말은 차가운 공기 속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흩어졌다.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박민혁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이런 누추한 동네의 이름도 모를 젊은 여자가 감히 자신에게 경고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희극처럼 느껴졌다. 후회 내가 하하하. 그의 웃음소리가 골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가씨 지금 현실 파악이 안 되나 본데. 걱정 마. 곧 알게 될 테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돈 없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내가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마지막 말을 뱉은 박민혁은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몸을 돌려 마이바흐에 올라탔다. 검은색 세단들은 왔을 때처럼 거만하게 먼지를 일으키며 좁은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들이 사라지자 억눌려 있던 주민들의 감정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화살은 박민혁이 아닌 엉뚱하게도 유나를 향했다. 저기 세댁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가만히 있어도 모자랄 판에 왜 저 작자를 자극하냐고. 이제 우린 다 죽었어. 저 사람이 우리를 가만두겠어. 원망 섞인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날아들었다. 강지훈은 당장이라도 나서서 그들을 막고 싶었다. 당신들이 아니라 내 아내가 지금 당신들을 구하려고 하는 거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유나의 앞을 막아서는 겁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유나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원망의 시선들을 그저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겁에 질린 주민들이나 사라진 박민혁을 향해 있지 않았다. 그녀는 더 멀리 더 높은 곳을 보고 있는 듯했다. 마치 산 정상에서 아래의 구름과 안개를 내려다보는 사람처럼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집에 가요, 지훈 씨.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유나 씨, 아까 그 말 진심이었어요. 왜 그런 무모한 짓을...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이해할 수 없다는 답답함이 묻어 있었다. 유나는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고요한 호수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이제 결심이라는 이름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무모한 건 제가 아니에요, 지훈 씨. 정말 무모한 건 상대를 잘못 고른 박민혁 회장이죠. 그녀는 지훈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괴짝으로 다가갔다. 그 괴짝은 유나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유일한 혼수품이었다. 지훈은 그 안에 낡은 옷까지나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유나는 괴짝의 잠금 장치를 풀었다. 그리고 낡은 스웨터 몇 개를 걷어내자 그 아래에서 검은색 천에 쌓인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투박하고 오래된 모델의 노트북 컴퓨터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비닐에 쌓인 구형 폴더폰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지훈의 눈이 커졌다. 저런 걸 왜 가지고 있었지? 유나는 아무렇지 않게 노트북을 꺼내 전원을 연결했다. 둔탁한 부팅금과 함께 윈도우 초기 버전의 화면이 떠올랐다. 지훈이 보기에도 최소 10년은 넘어 보이는 구닥다리 컴퓨터였다. 유나 씨, 지금 뭘... 유나는 그의 말에 대꾸할 시간도 없다는 듯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노트북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터넷에 연결하는 대신 암호화된 특정 프로그램 몇 개를 실행시켰다. 화면에는 지훈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복잡한 코드와 명령어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함께 꺼낸 폴더폰을 열었다. 지훈은 그것이 일반적인 휴대전화가 아님을 직감했다. 유심칩도 없는 아마도 특수통신망에만 접속되는 기기일 것이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단축키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은 길지 않았다. 단 2번의 울림 끝에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영어를 쓰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매우 신중하고 긴장한 듯한 톤이었다. Yes, 네. 유나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완벽한 네이티브 발음의 영어였다. Zeus, it's me. 주스 나야.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숨을 멈췄다. 몇 초간의 침묵, 그리고 이어진 그의 목소리는 경외와 충격, 그리고 반가움으로 완전히 떨리고 있었다. 아테나! Is that really you, 아테나? 아테나, 정말 당신이야, 아테나. 아테나, 전쟁과 지혜의 여신, 그것이 그녀의 이름이었다. I'm back online. 다시 활동을 시작해. 유나가 짧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My God. 세상에. 주스라 불린 남자는 감탄사를 내뱉었다. 그는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아시아 지부장이었다. 5년 전 정체불명의 천재 아테나의 조언 덕분에 파산 직전의 위기에서 벗어나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 이후로 아테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다. 월스트리트의 모든 헤지펀드와 투자은행이 그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지만 그녀는 신기루처럼 존재했다가 사라진 전설일 뿐이었다. What do you need? No, just give me an order. Anything. My life is yours.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니, 그냥 명령만 내리십시오. 뭐든지. 제 목숨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I need information. All of it. A South Korean company named Taeyong Construction and its CEO Park Min-hyuk. Financial statements, debt structure, major shareholders, hidden accounts, political connections. Everything you can find. Dig deep. 정보가 필요해. 전부 다. 태영건설이라는 한국 회사. 그리고 그 회사의 CEO 박민혁. 재무제표 부채 구조, 주요 주주 차명 계좌, 정치 커넥션. 찾을 수 있는 건 전부. 깊이 파고들어. 태영 컨스트럭션. Understood. When do you need it by? 태영 건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Sunrise Seoul Time. 서울 시간으로 해가 뜰 때까지. It will be done. 처리하겠습니다. 유나는 그 말을 끝으로 망설임 없이 통화를 종료했다. 그리곤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태영건설의 공식 홈페이지, 주식 시세, 정보 관련 뉴스 기사들이 순식간에 펼쳐졌다.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무엇을 본 것인지, 무엇을 들은 것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아테나주스 골드만삭스 태영건설의 정보를 해가 뜰 때까지 가져오라고. 이건 현실이 아니었다. 이건 그가 아는 서윤아가 아니었다. 고아원 출신의 작은 회사 경리였던 그의 아내.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깎던 그의 아내. 짠라면 국물을 걱정하던 그의 아내. 그가 알던 서윤아는 어디로 가고 지금 그의 눈앞에는 월스트리트의 거물을 부하처럼 부리는 냉혹한 전략가가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백 개의 퍼즐 조각이 미친 듯이 떠다녔다. 그녀의 이상할 정도의 평온함, 경제 뉴스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파생 상품을 언급하던 그 한마디. 이 모든 것이 이제야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녀는 가난을 연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난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다. 마치 사자가 개미들의 싸움을 내려다보듯 그녀에게 이 옥탑방 생활은 그저 잠시 머무는 정거장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할아버지가 말했던 진흙 속의 진주라는 표현이 떠올랐다. 아니, 이건 진주 수준이 아니었다. 이건 진흙 속에 숨어있던 잠자는 용이었다. 그리고 박민혁이라는 어리석은 인간이 감히 그 용의 꼬리를 밟아버린 것이다. 밤이 깊어졌다. 지우는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노트북에 집중하는 유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화면의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평범한 아내의 모습은 없었다. 그곳에는 적의 심장을 꿰뚫어 볼 급소를 찾고 있는 냉철한 사냥꾼의 얼굴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태영건설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있었다. 부채 비율, 유동성, 현금 흐름. 수많은 숫자들 속에서 그녀는 약점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태영건설이 최근 무리하게 일으킨 수천억 원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항목에서 멈췄다. 거대한 아킬레스건이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폴더폰이 짧게 진동했다.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유나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 안에는 주스가 밤새 파헤친 태영건설과 박민혁의 모든 치부와 약점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차명으로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 정계 로비 정황, 숨겨진 부채들까지 모든 정보를 확인한 유나의 입가에 마침내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박민혁 앞에서 보여주었던 차가운 미소가 아니었다. 사냥감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완벽하게 파악한 사냥꾼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에 새로운 창을 띄웠다. 해외 증권사의 주식거래 프로그램이었다. 게임의 판이 바뀌었다. 이제부터는 그녀가 규칙을 정할 시간이었다. 서울의 금융시장이 문을 여는 아침 9시. 옥탑방의 낡은 노트북 앞 서윤아의 눈빛은 밤새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냉철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좁은 방 안의 정적을 깨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타건이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였다. 그녀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명확했다. 박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무리하게 일으킨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그것은 태영건설의 가장 화려한 갑옷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녀는 지수가 보내온 정보를 통해 이 PF 대출의 구조가 몇몇 제2금융권 저축은행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그 담보 가치가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했다. 전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었다. 유나는 직접 태영건설의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흔적을 남기는 방법이었다. 대신 그녀는 월스트리트의 주스를 통해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에 있는 수십 개의 유령 계좌를 동원했다. 그녀의 명령에 따라 이 계좌들은 태영건설과 얽혀있는 저축은행들의 신용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을 미세하게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일반인들은, 아니 웬만한 전문가들조차 감지하지 못할 정도의 미미한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이 작은 파동은 금융시장의 가장 민감한 신경망을 건드렸다. CDS 프리미엄의 미세한 상승은 해당 기업의 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 이 신호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시장을 24시간 감시하는 헤지펀드들의 슈퍼컴퓨터 알고리즘이었다. 윤하의 예측은 정확했다. 몇몇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태영건설과 연관된 저축은행들의 리스크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직 공격적인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의심이라는 작은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윤하는 두 번째 전선을 열었다. 바로 정보전이었다. 그녀는 박민혁의 비리나 태영건설의 부실을 직접적으로 폭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국내 최대 주식 투자 커뮤니티의 익명 게시판에 글 하나를 올렸다. 제목 요즘 건설주 PF 리스크 너무 심각하지 않나요? 글의 내용은 지극히 평범하고 객관적인 분석처럼 보였다. 특정 기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무리하게 PF 대출을 일으킨 건설사들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글의 마지막에 그녀는 마치 무심코 던지는 말처럼 한 문장을 덧붙였다. 특히 시공 능력에 비해 너무 큰 재개발 사업을 벌이는 회사들은 조심해야 할 듯. 그러다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음. 이 글은 순식간에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공감을 얻으며 인기 게시글로 떠올랐다. 댓글창에는 저마다 자신이 아는 위험한 건설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당연히 태영건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강지훈은 여느 때와 같이 회사원 강지훈의 가면을 쓰고 출근했다. 그는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였지만 아침에 본 윤하의 얼굴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평온했기에 어젯밤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밥과 국을 차려주며 오늘도 힘내세요 라고 말해주었다. 그 모습 어디에서도 월스트리트의 거물을 호령하던 아테나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헛것을 본 건가 아니면 저 여자의 연기력이 소름 끼칠 정도인 건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한 지우는 사무실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는 것을 느꼈다. 동료들이 삼삼오오 모여 주식 시세표를 보며 웅성거리고 있었다. 태영건설 주가 왜 저래? 아침부터 5%나 빠졌네. 어제 재개발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다는 뉴스가 뜨던데 그것 때문인가? 에이, 그 정도 일로 저렇게 빠질 리가. 뭔가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는 거 아냐. 지우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태영건설의 주가 차트를 확인했다.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하락한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그의 눈에 비수처럼 박혔다. 한편 태영건설의 CEO 박민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불쾌한 표정으로 주가 보고를 받고 있었다. 고작 주민들 좀 겁줬다고 주가가 이 모양이야. 개미놈들 쓸데없이 호들갑은.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 정도의 주가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곧 회복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어젯밤 자신에게 건방지게 경고를 날렸던 그 누추한 동네의 젊은 여자를 떠올리며 코웃음을 쳤다. 후회하게 될 거다. 가소로운 것.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그날 오후가 되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주가는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평소 그에게 굽실거리던 제2금융권 저축은행장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회장님 혹시 회사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저희 쪽으로 해외에서 신용도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서요. 별일 아닙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PF 대출권 담보 가치에 문제는 없는 거죠. 박민혁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단순한 개미들의 투매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 불길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재무팀을 족쳐 원인을 파악하라고 소리쳤지만 재무팀 역시 뚜렷한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다. 시장에 떠도는 막연한 불안감. 그것이 그들이 내놓은 유일한 답변이었다. 바로 그때 윤하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녀는 즈스를 통해 익명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홍콩 지사에 있는 내부 정보원에게 전달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태영건설의 PF 대출 구조에 대한 심층 분석이었다.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부실 가능성과 담보가치법을, 그리고 계열사 간의 부당 내부 거래 정황까지, 모든 것이 날카로운 논리와 정확한 데이터로 뒷받침되어 있었다. 보고서를 받은 무디스의 애널리스트는 경악했다. 만약 이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태영건설의 신용등급은 현재의 안정적 수준이 아니라 투기 등급으로 강등되어야 마땅했다. 그는 즉시 태영건설에 대한 긴급 재평가에 착수했다. 이 소문은 빛의 속도로 금융시장에 퍼져나갔다. 무디스가 태영건설의 신용등급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것은 단순한 루머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태영건설의 주가는 그날 오후 하한가로 추락했다. 박민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넋이 나간 채 주가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불과 하루 만에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철옹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누구야? 대체 어떤 놈이?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책상 위에 물건들을 집어 던졌다. 경쟁사들의 소행인가 아니면 유진그룹의 보복인가 하지만 이런 식의 공격은 그가 아는 방식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정교하고 잔인하며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유령에게 공격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옥탑방으로 돌아온 지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수룩한 회사원 연기를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태영건설의 주가 폭락 사태와 밤새 노트북 앞에서 무언가를 하던 아내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유나를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평온했다. 마치 오늘 낮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뒤흔든 대참사와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 태연하게 김치를 찢어 그의 밥 위에 올려주었다.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그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지훈의 귀에는 섬뜩한 위선처럼 들렸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오늘 태영건설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했어요. 그는 유나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한번 꿈틀했을 뿐이었다.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평온했다. 지훈은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안타깝다고요. 유나 씨는 어제 박민혁 회장에게 후회하게 될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마침내 지훈은 질문을 던졌다. 그가 하루 종일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더 되뇌었던 질문이었다. 유나는 잠시 지훈을 응시했다. 그녀의 고요한 눈빛 속에서 지훈은 자신의 불안과 의심이 모두 읽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태영건설이 철거하려 했던 이제는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낡은 동네의 풍경이 보였다. 지훈 씨,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총과 칼보다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돈의 흐름이죠. 그리고 그 흐름을 읽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권력자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기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민혁 회장은 너무 오만했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힘이 전부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는 몰랐을 거예요. 자신이 발딛고 서 있는 그 판 자체를 뒤엎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명백한 시인이었다. 그의 아내 서유나. 그녀가 바로 이 모든 사태를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그가 1년 동안 시험하려 했던 이 여자는 지금 대한민국 재계 순위 수십 위권의 거대 기업을 단 하루 만에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외감이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생각에 빠져 있었는지를 깨달은 데서 오는 전율이었다. 그는 서유나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옥탑방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강지훈과 서유나 사이의 역할극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다. 더 이상 그녀를 시험하는 오만한 재벌 3세는 없었다.
대신 자신의 아내라는 존재의 아주 작은 부분조차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한 남자만이 혼란스러운 눈으로 앉아있을 뿐이었다. 유나는 어제와 똑같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지우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제대로 삼킬 수가 없었다. 그의 눈에는 된장찌개를 끓이는 그녀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였다. 정확한 양의 물을 붓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불을 조절하는 그 모습이 이제는 마치 복잡한 금융 파생 상품을 설계하는 계량 분석가처럼 보였다. 지훈 씨 어서 먹어요. 회사 늦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지훈은 그 다정함 뒤에 숨겨진 거대한 심연을 느끼며 몸을 떨었다. 그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고 억지로 식사를 마쳤다.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대화가 없었다. 지훈이 집을 나선 후 유나는 조용히 설거지를 마쳤다. 그리고는 낡은 노트북을 다시 켰다. 그녀의 표정은 어제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냉정했다. 금융시장에서의 1차 공격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박민혁이라는 인간이 쉽게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금전적인 손실만으로는 부족했다. 그의 사회적 생명, 그가 쌓아 올린 모든 명예와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야만 했다. 그녀는 공격의 2단계를 개시했다. 그날 오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주요 언론사들과 검찰청의 내부 고발자, 명의의 익명 이메일이 동시에 발송된 것이다. 이메일에는 첨부 파일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태영건설 박민혁 회장의 비자금 조성 내역 정관계, 로비리스트 수백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회계장부와 녹취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주스가 밤새 파헤쳐낸 박민혁의 가장 은밀한 치부였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속보를 쏟아냈다. TV뉴스 화면은 온종일 박민혁의 얼굴과 태영건설의 로고로 도배되었다. 태영건설 박민혁 회장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충격 정책에 뒤흔들 태영건설 로비리스트 공개. 이것은 단순한 주가 폭락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이것은 기업의 존폐를 뒤흔드는 도덕적 파산 선고였다. 전날의 주가 하한가가 재정적인 사망 선고였다면 오늘의 비리 폭로는 사회적인 사형 집행이었다. 태영건설 본사 앞에는 하청업체 대표들과 직원들이 몰려와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며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믿었던 태영이라는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부패와 비리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박민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날뛰고 있었다. 마가당장 저 기사들 다 내려. 그가 홍보팀에 고함을 질렀지만 소용없었다. 한두 군데를 막아도 다른 곳에서 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가 터져 나왔다.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태영건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그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그를 모른다고 잡아댔다. 어제까지 그에게 형님이라 부르며 아첨하던 은행장들은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거대한 배가 침몰할 때 가장 먼저 도망치는 쥐들처럼 모두가 그를 버리고 떠나고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자금주를 찾아다녔지만 부패한 기업 총수에게 돈을 빌려줄 바보는 아무도 없었다. 그의 분노는 이내 편집증적인 의심으로 바뀌었다. 누구지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놈. 배신자가 내부에 있어. 그는 수십 년간 자신을 보좌해온 임원들의 멱살을 잡고 누가 정보를 유출했냐며 윽박질렀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정보들은 박민혁 자신과 극소수의 최측근만이 알고 있던 극비사항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결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 모든 공격이 자신이 벌레처럼 무시했던 그 허름한 옥탑방의 조용한 여자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한편 강지훈은 유진그룹의 비밀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연극을 지속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 따위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내 서윤아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었다. 그는 비서 김 실장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김 실장, 지금부터 유진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두 가지를 알아내 첫째, 태영건설을 공격하고 있는 세력의 정체, 둘째, 내 안의 서유나. 그녀의 모든 것을, 과거 행적 인맥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김 실장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도련님이 이렇게 진지하고 절박한 목소리로 명령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 알겠습니다, 도련님. 유진그룹의 정보팀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었다. 국가정보원에 버금가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그들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영건설을 공격하는 세력을 추적하는 작업은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공격은 수십 개의 국가에 흩어져 있는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면 복잡한 파생 상품 구조 속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도련님 상대는 보통이 아닙니다. 금융 공격의 흔적을 거의 완벽하게 지우고 있습니다. 마치 유령과 싸우는 것 같습니다. 며칠 후 김 실장은 진전 없는 보고를 올렸다. 계속해. 작은 흔적이라도 놓치지 마. 지훈은 초조했다. 그는 매일 밤 옥탑방으로 돌아가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는 유나를 마주하는 것이 고역이었다. 그녀는 대체 누구인가? 그녀의 목적은 무엇인가? 박민혁에게 복수하는 것 아니면 그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것인가?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유진그룹을 노린 더 큰 그림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다. 돌파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열렸다. 태영건설 공격 주체를 찾는 데 실패한 정보팀이 서유나의 과거를 파헤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이다. 도련님, 서유나 사모님의 공식적인 기록은 너무나 깨끗합니다. 고아원 출신 장학금으로 대학 졸업 작은 회사에서 2년간 근무,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김 실장이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이것은 10년 전 사모님께서 MIT에 제출했던 장학금 신청서 4번입니다. 저희가 해킹을 통해 교육청에 삭제된 데이터베이스에서 복원했습니다. 화면에는 앳된 모습의 서유나 사진과 함께 그녀의 성적 증명서 그리고 추천서가 있었다. 지우는 성적표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전 과목 만점. 특히 수학과 물리학 관련 과목들은 경이로운 수준이었다. 추천서를 봐주십시오. 당시 사모님의 고등학교 수학 교사가 쓴 것입니다. 지우는 추천서로 시선을 옮겼다. 서유나 학생은 제가 3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처음 만난 천재입니다. 그녀는 이미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을 넘어섰으며 때로는 저에게 미적분의 새로운 증명법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수재가 아닙니다. 그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한 세대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재능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모님은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후에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년간의 행적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했던 것처럼요.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다. 2년간의 사라진 시간. 그 시간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바로 그때 김 실장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금융추적팀이었다. 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김 실장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다. 그는 전화를 끊고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에게 보고했다. 도련님, 찾은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연결고리입니다. 그게 뭔데? 태영건설의 비리 정보를 무디스에 제보한 익명의 이메일. 그 이메일이 발송된 서버가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개인 서버라는 것까지는 파악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서버의 과거 임대 기록을 복원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버를 몇 시간 동안 임대했던 유령 회사의 자금 출처를 역추적했더니 골드만삭스의 비밀 펀드와 연결되는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골드만삭스. 네. 그리고 그 펀드를 비밀리에 운용하는 책임자가 바로 아시아 지부장인 제우스. 본명은 데이비드 첸입니다. 월가에서는 그에게 아테나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조언자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아무도 그 정체를 모르지만 아테나의 조언을 받은 사람은 모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김 실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마지막 보고를 올렸다. 도련님, 저희 팀의 최종 결론입니다. 서유나 사모님께서는 2년간 사라졌던 그 시간에 월스트리트에서 아테나로 활동하셨을 가능성이 99%입니다. 순간 지훈의 머릿속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아테나. 어젯밤 그녀가 통화하던 그 이름. 전쟁과 지혜의 여신.
서윤아, 아테나. 지우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김 실장이 내민 보고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테나라는 이름 위로 옥탑방에서 낡은 스웨터를 입고 조용히 책을 읽던 아내의 모습이 겹쳐졌다. 비밀의 장막이 마침내 걷혔다. 그는 재벌가의 후계자로서 감히 한 여자의 가치를 시험하려 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그의 상상조차 초월하는 세계의 지배자였다. 이 모든 것은 시험이 아니었다. 한낱 인간이 신의 영역을 멋모르고 침범했던 오만함의 극치였을 뿐이다. 강지훈이 서윤아의 정체를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세상은 계속해서 태영건설을 집어삼켰다.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검찰의 수사망은 박민혁의 목을 조여왔으며 그가 이룩했던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아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박민혁을 파멸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망가뜨리려 했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었다. 마지막 결전의 날이 밝았다. 태영건설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유나는 아테나의 군단 그녀가 동원한 수백 개의 유령 계좌를 통해 시장에 헐값으로 쏟아져 나온 태영건설의 주식을 조용히 매집해왔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태영건설의 의결권, 주식 51%가 들려 있었다. 회사의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었다. 그날 아침 유나는 옷장에서 가장 평범한 하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정장 바지를 꺼내 입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는 하나로 단정하게 묶었다. 수조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금융계의 여제가 아니라 동네 주민을 위해 구청에 민원을 넣으러 가는 평범한 주부의 모습이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지난 며칠간 자신의 역할극을 완전히 끝냈다. 더 이상 그는 가난한 회사원 행세를 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곁을 지키는 남자 강지훈으로 서 있었다. 그는 유나에게 유진그룹의 힘을 이용해 돕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저의 전쟁이에요. 제 손으로 시작했고 제 손으로 끝내야 해요. 다만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제 곁에 함께 있어줘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의 그랜드 볼룸.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로 가득 찬 공간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터질 듯했다. 단상 위 박민혁의 얼굴은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는 것을 그 자신도 알고 있었다. 문제는 누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냐는 점이었다. 도대체 어떤 놈들이 우리 주식을 사들인 거야? 그가 곁에 있는 변호사에게 으르렁거렸다. 그때 행사장 뒷문이 조용히 열리고 유나와 지훈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평범한 차림새는 화려한 호텔 연회장과 어울리지 않았다. 안전요원이 그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유나는 품에서 주주총회 참석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녀의 등장을 알아본 박민혁의 눈에 경멸과 조소가 떠올랐다. 저 기생오라비 같은 놈이랑 붙어 다니는 거지. 같은 년이 여긴 왜 왔어? 그는 유나가 자신에게 굴욕을 당한 후 주주총회장에서 깽판이라도 치러 온 줄 알았다. 저것들 뭐야, 당장 끌어내.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단상 위로 한 노신사가 올라섰다. 그는 월스트리트에서도 가장 명망 높은 M&A 전문 변호사였다. 그는 아테나가 고용한 대리인이었다. 변호사는 마이크를 잡고 장내를 향해 선언했다. 신규 최대 주주의 위임을 받아 말씀드립니다. 저희 의뢰인은 현재 태영건설 의결권 주식의 과반수인 51%를 확보했으며 현 경영진 전원의 해임과 새로운 이사진 선임 안건을 긴급 발의하는 바입니다. 장내는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51% 한 명의 주주가 회사를 통째로 삼켜버린 것이다. 박민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쳤다. 누구요? 그 의뢰인이 대체 누구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변호사에게 쏠렸다.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손을 들어 행사장 뒤편을 가리켰다. 그의 손가락 끝이 향한 곳에는 서윤아가 조용히 서 있었다. 순간 모든 시간이 멈췄다.
박민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주주들도 기자들도 모두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렸다. 저 여자, 저 허름한 차림의 젊은 여자가 태영건설의 새로운 주인이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코미디였다. 교진말 저 여자가 어떻게... 박민혁이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유나는 그를 무시하고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마다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갈라졌다. 그녀는 단상 위에 서서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수천 개의 눈동자를 아무렇지 않게 마주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서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태영건설의 새로운 주인이자 여러분이 살던 동네의 새로운 이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박민혁 회장님, 당신은 어제 저에게 가난과 무능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죄는 힘을 가졌음에도 그 힘을 오만과 탐욕을 위해 사용한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녀는 박민혁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은 건설회사 CEO이면서 건물을 짓는 대신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보금자리를 빼앗고 그들의 절망을 비웃었습니다. 그런 당신에게 더 이상 태영건설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주주들과 기자들을 향해 선언했다. 저는 오늘부로 논란이 되었던 재개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합니다. 기존 주민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은 물론 그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책임지고 지급하겠습니다. 태영건설은 이제부터 사람을 위한 집을 짓는 회사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익보다 사람을, 성장보다 상생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잠시 동안의 정적 끝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대주주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식과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의 환호였다. 박민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그의 오만했던 제국은 그가 가장 경멸했던 한 여자에 의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결국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초라하게 퇴장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날 밤 지훈과 유나는 다시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수조 원짜리 기업의 주인이 된 사람이 머무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펜트하우스보다도 소중한 곳이었다.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었으니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유나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유나 씨?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 진짜 이름은 강지훈이 맞지만 나는 당신이 아는 그런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에요. 나는 유진그룹의 후계자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할아버지의 존재, 이 말도 안 되는 결혼이 사실은 아내를 시험하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것까지.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대해, 그리고 그녀에게 주었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용서를 구해야 했지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유나 씨. 한참 동안 그의 고백을 듣고 있던 유나가 그의 앞에 다가와 조용히 그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얼굴에, 그리고 눈가에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였다. 알고 있었어요, 지훈 씨. 아, 네. 지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의 손은 마기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의 손이었고, 당신이 입고 있던 낡은 셔츠는 사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옷이었죠. 그리고 당신은 가끔 가난한 사람들은 쓰지 않는 고급스러운 단어들을 쓰곤 했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당신이 몰래 숨겨두었던 시계였지만 파텍 필립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웬만한 집 한 채 값이죠. 가난한 회사원의 서랍 속에 있기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어요. 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연극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첫날부터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왜 당신과 결혼했냐고요? 유나가 그의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나는 아테나로 사는 것에 지쳐 있었어요.
수많은 돈과 정보, 그리고 사람들의 탐욕 속에서 사는 건 너무나 외롭고 피곤한 일이었죠. 나는 그저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조용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당신이 나타났죠. 어설픈 연기를 하는 재벌 3세. 당신의 그 우스꽝스러운 시험이 어쩌면 내가 원하던 평범한 삶을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지훈을 돌아보며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평범한 삶에 대한 소망을 깨뜨린 것은 다름 아닌 박민혁의 탐욕이었다. 그는 잠자는 용을 깨웠고 그녀는 다시 아테나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모든 거짓의 장막이 걷혔다. 시험하던 남자와 시험받던 여자. 그들의 관계는 끝났다. 이제 그들 앞에는 유진그룹의 후계자 강지훈과 월스트리트의 지배자 서윤아라는 서로의 진짜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며칠 후 강지훈은 서윤아의 손을 잡고 유진그룹의 심장부인 본사 펜트하우스 할아버지 강 회장의 집무실 문 앞에 섰다. 옥탑방에서의 모든 거짓 연극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며 낯설지만 진솔한 시간들을 보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다. 이 모든 시험을 설계한 절대 권력자 강 회장을 마주하는 일이었다. 지훈은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더 이상 할아버지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어리석은 손자가 아니었다. 그는 한 여자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남자로서 그녀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그의 옆에 선 유나는 여전히 평온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거대한 바다와 같아서 지훈의 모든 불안과 긴장을 잠재워주는 듯했다. 들어가자 지훈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집무실 중앙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곳에 강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한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인이었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딱딱한 경영자의 모습 대신 손자와 손자 며느리를 기다리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왔느냐? 강 회장의 시선은 지훈을 지나 유나에게로 향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나에게 다가왔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유나의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유나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강 회장은 유나의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시험관의 날카로운 눈빛이 아닌 따뜻하고 깊은 눈으로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내가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는 줄 알았는데 이번만큼은 제대로 본 모양이구나.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뜻밖이었다. 할아버지. 지훈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강 회장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는 여전히 유나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나는 그저 내 손자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볼 줄 아는 여자를 만나길 바랐다. 그래서 진흙탕 같은 시험을 준비했지. 그런데 내가 진흙탕 속으로 던져 넣은 것은 평범한 진주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거대한 다이아몬드였다는 것을 미처 몰랐구나.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태영건설 사태의 전말,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던 아테나라는 존재가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손자 며느리라는 사실까지도 유진그룹의 정보망이 놓친 것을 강 회장의 오랜 경륜과 직감은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유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얘야. 이 늙은이의 어리석고 오만한 시험 때문에 네가 겪지 않아도 될 고생을 겪게 했구나. 용서하거라. 재계의 황제 강 회장이 한 젊은 여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지훈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유나는 담담한 미소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다니. 저는 회장님 덕분에 제가 잊고 살았던 평범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곁에 서 있는 지훈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제 인생 최고의 파트너를 만났으니까요. 그 순간 강 회장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올랐다. 그는 두 사람의 손을 마주잡게 하고는 힘주어 말했다. 그래, 그거면 됐다. 너희 둘이라면 유진을 이끌고도 남음이 있겠구나. 이제 시험은 끝났다. 진짜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라.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박민혁은 횡령, 배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태영건설은 유나의 지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재개발 예정지였던 낡은 동네를 무조건 철거하는 대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래의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녀는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추억을 지키는 길을 택했다. 강지훈은 유진그룹의 부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할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는 유약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 유나와 함께 태영건설의 정상화 작업을 이끌며 냉철한 판단력과 따뜻한 리더십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그는 아테나의 남편이 아니라 아테나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옥탑방에 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화려한 펜트하우스 대신 낡은 동네가 한눈에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소박한 집을 짓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그곳에서 그들은 여전히 서로 라면을 끓여주기도 하고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흥정하기도 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가난을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이제는 그들의 진짜 행복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지훈과 유나는 자신들이 지켜낸 동네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르신들의 담소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생각해보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지훈이 유나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만약 그때 박민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나는 아직도 당신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남편 행세를 하고 당신은 그런 나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살고 있었을까요? 유나는 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만약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우리는 결국 서로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고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냈잖아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의 냉철함도 월스트리트의 지배자의 고독함도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한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 서유나의 따뜻하고 깊은 애정만이 가득했다. 사랑해요 강지훈 씨. 어설픈 연기자였던 당신도 유진그룹의 후계자인 당신도 그 모든 게 당신이니까. 지훈은 가슴 벅찬 감동으로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나도 사랑해요 서유나 씨.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깎던 당신도 세상을 움직이는 아테나인 당신도 당신의 모든 모습을 사랑해요. 그들의 관계는 거짓과 시험으로 시작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거짓의 시간 속에서 서로의 진심을 발견했다. 지훈은 돈과 권력보다 소중한 가치를 배웠고 유나는 잊고 있던 인간적인 온기를 되찾았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시험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깊은 신뢰를 보내는 동반자이자 세상이라는 거대한 전쟁터를 함께 헤쳐나갈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되었다. 태양 아래 유진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새로운 두 명의 태양이 함께 떠오르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가난한 척하는 재벌 3세 아내의 마음을 시험하다. 그녀가 그를 위해 수십억을 벌어줄 줄이야. 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지훈과 서유나의 여정에 함께 웃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감동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진정한 신뢰와 존중이 어떻게 거짓의 벽을 허물고 두 사람을 진정한 파트너로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주인공이 앞으로 유진그룹을 이끌며 만들어갈 새로운 전설은 이제 독자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부디 그들의 앞날에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서울의 겨울바람은 유독 살을 내는 듯했다. 낡은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는 마포구의 어느 뒷골목 12살 소년 김민주는 얇디 얇은 외투 자락을 여미며 쉴 새 없이 몸을 떨었다. 사흘이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음식을 입에 넣은 것이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졌다. 텅 빈 위장은 비명을 지르다 못해 이제는 아예 뒤틀리는 고통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소년의 시선은 골목 어귀에 자리한 작은 식당에 고정되어 있었다. 평온식당. 낡고 빛바랜 간판이었지만 그 이름과 달리 식당 안에서 새어나오는 따스한 불빛과 구수한 음식 냄새는 민준에게 지독한 유혹이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을 앞에 두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 퇴근길에 들러 소주잔을 기울이는 지친 직장인들. 그들 모두가 민준이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아득히 먼 세계의 사람들 같았다. 꿀꺽. 마른 침이 절로 넘어갔다. 식당 주방 쪽 환풍구에서 흘러나오는 돼지국밥 냄새는 거의 고문이었다. 굶주림은 소년의 이성을 조금씩 마비시키고 있었다. 두려움보다 허기가 더 컸다. 여기서 이대로 얼어 죽거나 아니면 뭐라도 해야 했다. 민준의 머릿속에서 위험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주방 뒤쪽 식자재를 잠시 놓아두는 작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어두컴컴해서 잘 보이지 않는 곳, 어쩌면 민준은 몇 번이고 망설였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것을 탐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세상에 없었다. 차가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소년에게 할머니의 가르침은 허기진 배를 채워주지 못했다. 결심이 서자 민준은 고양이처럼 몸을 낮춰 식당 뒤편으로 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다. 들키면 어떡하지? 매를 맞을까? 아니면 경찰서에 끌려갈까? 온갖 무서운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소년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주방 뒷문은 다행히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들려오는 다그락거리는 그릇소리와 사람들의 말소리가 민준의 심장을 더욱 조였다. 그는 최대한 소리를 죽여 문틈으로 안을 살폈다. 주방 아주머니가 잠시 홀 쪽으로 나간 사이 선반 위에 놓인 하얀 찐빵 한 무더기가 눈에 들어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 보이는 찐빵이었다. 바로 저거다. 민준은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안으로 손을 뻗었다. 차가운 겨울 공기와는 대조적으로 손끝에 닿는 찐빵의 온기는 거의 황홀할 지경이었다. 뜨끈하고 말랑한 감촉. 소녀는 재빨리 찐빵 2개를 집어 품 안에 숨겼다. 성공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그때였다. 거기 누구야?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심장을 꿰뚫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젊은 남자 종업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너 이 자식 도둑질하는 거냐? 종업원의 고함 소리에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다. 수군거리는 소리, 놀란 표정, 경멸의 눈빛. 그 모든 것이 비수가 되어 민준의 가슴에 박혔다. 소녀는 품 안에 숨긴 찐빵을 부서져라 꽉 쥔 채 그저 고개만 푹 숙였다. 발가락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이놈 봐라, 배고픈 건 딱하지만 도둑질은 나쁜 거야. 사장님, 여기 좀 도둑이 들었어요. 종업원이 민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소녀는 저항할 힘도 없이 질질 끌려 식당 홀 중앙으로 나왔다. 밝은 불빛 아래 남루한 옷차림과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창피해서 죽을 것만 같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음조차 터져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주방 안쪽에서 중년의 남자가 걸어 나왔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선한 눈매를 가진 남자. 바로 평온식당의 주인 박영수 씨였다. 그는 소란스러운 상황을 잠시 둘러보더니 이내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민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모두가 주인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렸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는 호통이 터져 나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박 사장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안쓰러운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거칠게 아이를 붙잡고 있는 종업원에게 조용히 말했다. 됐다. 그만하거라. 애 놀라겠다.
그리고는 민준에게로 천천히 다가왔다. 소녀는 이제 곧 뺨이라도 맞을까 싶어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그의 뺨에 닿은 것은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었다. 박 사장은 소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직이 물었다. 많이 배가 고팠구나 얘야. 질책이 아닌 이해와 연민이 담긴 목소리. 민주는 그 한마디에 참고 있던 눈물샘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고개를 들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박 사장은 민준의 품에서 떨어질 듯 위태롭게 붙들려 있던 찐빵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소년의 손을 잡고 식당 구석에 비어있는 테이블로 이끌었다. 그리고는 주방을 향해 소리쳤다. 여기 돼지국밥 특으로 하나 뜨끈하게 말아다 주게. 밥도 꾹꾹 눌러 담고. 민주는 어안이 벙벙했다. 자신이 뭘 들은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도둑질을 한 자신에게 밥을 준다고 주변 손님들도 종업원도 모두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다. 박 사장은 멍하니 서 있는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눌러 의자에 앉혔다. 곧이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돼지국밥 한 그릇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뽀얀 국물 위로 파가 송송 썰려 있었고 두툼한 고기가 푸짐하게 들어 있었다. 평생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음식은 처음이었다. 박 사장은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저 따뜻하고 깊은 눈으로.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었다.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눈앞의 국밥은 현실이었다. 첫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꽁꽁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다. 며칠 만에 느껴보는 음식의 온기였다. 민주는 허겁지겁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누가 뺏어가기라도 할 것처럼 고개를 쳐박고 정신없이 숟가락질을 했다. 뜨거운 국물과 밥알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뒤섞여 짠맛이 났다. 그날 밤 시린 겨울밤의 뒷골목에서 한 소녀는 생애 가장 따뜻한 찐빵보다 더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기적이었고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온정이었다. 세상이 고요해졌다. 민준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와 후루룩 국물을 넘기는 소리만이 들리는 듯했다. 소녀는 체면도 주변의 시선도 잊은 채 오직 눈앞의 국밥에만 집중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꽁꽁 얼었던 속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두툼한 고기는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우러나왔고 잘 익은 깍두기는 아삭하게 씹히며 입맛을 돋우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사흘간의 굶주림 끝에 맛보는 생명수였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온정이었다. 민주는 밥 한 톨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려는 듯 그릇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었다. 식당 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처음 민준을 향했던 경멸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은 어느새 누그러져 있었다. 아이가 너무나도 절박하게 밥을 먹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서사였고 보는 이들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다. 어떤 손님은 조용히 자기 그릇을 비웠고 어떤 손님은 박 사장을 존경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민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던 젊은 종업원은 카운터 뒤에 서서 멋쩍은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조금 과했음을 깨닫고 있었다. 마지막 숟가락을 놓았을 때 민주는 비로소 배가 부르다는 감각을 느꼈다. 위장이 따뜻하게 채워지자 얼어붙었던 이성도 조금씩 돌아왔다. 그리고 이내 밀려드는 것은 극심한 부끄러움과 불안감이었다. 이제 어떡하지? 밥을 다 먹었으니 이제 나를 경찰서로 끌고 가려는 걸까? 밥값 대신 혹독한 꾸지람과 벌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 민주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다. 이제 곧 닥쳐올 심판의 시간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그때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있던 박 사장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입에 좀 맞더냐? 예상했던 질책이 아니었다. 그저 평범하고 다정한 질문이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목이 메어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더 줄까? 아직 배고프면 말하거라.
민주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은 염치 없어 받을 수 없었다. 박 사장은 그런 민준의 마음을 읽었는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더는 권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금 더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집은 어디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가장 아픈 곳을 찔린 듯 민준의 어깨가 움찔했다. 소녀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상에 내놓기엔 너무나도 부끄럽고 초라한 자신의 이야기였다. 침묵이 잠시 테이블 위를 맴돌았다. 박 사장은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이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그의 기다림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힘이 있었다. 한참 만에 민주는 모기만 한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없어요. 부모님 말씀이냐? 네, 할머니랑 살았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소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박 사장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그저 그랬구나 하고 짧게 답했다. 그 짧은 대답 속에는 깊은 위로가 담겨 있었다. 그럼 친척들은? 매연 친척 아저씨 댁에 맡겨졌는데 제가 싫으셨나 봐요. 밥도 잘 안 주시고.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민주는 차마 그 집에서 겪었던 구박과 서름을 다 털어놓지는 못했다. 하지만 박 사장은 소년의 몇 마디 말과 그늘진 얼굴에서 모든 것을 읽어낸 듯했다. 그는 잠시 창밖의 어두운 골목을 바라보더니 혼잣말처럼 나직이 읊조렸다. 나도 어릴 적에 배를 골아본 적이 있었지. 며칠을 굶으니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더구나. 그때는 정말이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 민주는 의외의 말에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자신과 같은 경험을 했다는 말에 마음의 벽이 조금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박 사장은 다시 민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더없이 진지했다. 얘야 사람이 배가 고프면 못할 짓이 없다고들 한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이 옳은 일이 되는 것은 아니란다. 그건 너를 점점 더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들 뿐이야.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한 삶만큼 비참한 것은 없단다. 그의 말은 꾸짖음이 아니었다. 교훈을 가장한 설교도 아니었다. 그것은 인생의 쓴맛을 먼저 본 어른이 해줄 수 있는 진심 어린 조언이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박 사장의 말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다. 부끄러움에 뺨이 화끈거렸다. 잘못했어요. 마침내 소년의 입에서 진심 어린 사과가 터져 나왔다. 박 사장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아이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세상은 춥고 배고픈 곳일 수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도둑질로 버틸 수는 없는 노릇이야. 네 두 손으로 직접 떳떳하게 벌어서 먹어야 진짜 네 밥이 되는 거란다. 박 사장은 식당 뒤편을 가리켰다. 내 식당 뒤에 작은 방이 하나 있다. 쓰지 않는 방이라 조금 춥고 낡았지만 저 골목길 바람보다는 나을 게다. 앞으로 여기서 지내면서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 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거지? 일 하라고. 제가 뭐려? 일이야 많지. 설거지도 해야 하고 가게 청소도 해야 하고 채소도 다듬어야지. 그 대가로 내가 하루 세끼 따뜻한 밥과 잠잘 곳을 주마. 어떠냐? 그것은 민준이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제안이었다. 안전한 잠자리 따뜻한 세끼 식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량이나 자선이 아닌 대가를 치르고 얻는 기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그것은 잃어버렸던 소년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주는 제안이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만 크게 뜬 채 박 사장을 바라보았다. 눈앞에 이 사람은 누구일까? 왜 생판 처음 보는 그것도 자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도둑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걸까? 박 사장은 그런 민준의 눈을 들여다보며 잔잔히 말했다. 나는 내 눈 속에서 아직 죽지 않은 자존심을 보았다. 굶주림에 잠시 길을 잃었을 뿐 넌 나쁜 아이가 아니야.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본단다. 그러니 나를 믿고 너 자신을 한번 믿어보거라. 그 순간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부끄러움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함이었고 구원이었다. 캄캄한 절망의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감격의 눈물이었다. 소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 사장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든지 시켜만 주세요. 절대로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그 어떤 말보다도 단단하고 굳건했다. 박 사장은 소년의 등을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식당의 희미한 불빛 아래 낡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한 늙은 주인과 한 어린 소년의 약속이 조용히 맺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계약서도 증인도 없는 약속이었지만 그 어떤 법적인 계약보다도 강력한 마음과 마음으로 맺어진 신성한 약속이었다. 그날 밤 평온식당의 처마 밑에서 한 소년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되었다. 식당 뒤편의 작은 창고를 개조한 방은 낡고 비좁았다. 벽에서는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났고 작은 창문으로는 골목에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 들어왔다. 하지만 거리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신문지를 덮고 자던 소년에게 이곳은 세상 그 어떤 궁전보다도 아늑한 성이었다. 박 사장이 내어준 낡지만 깨끗한 이불은 햇볕 냄새가 났고 민주는 그 안에 몸을 파묻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는 위협이나 굶주림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민주는 주방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허둥지둥 일어나 밖으로 나가자 박 사장이 벌써 커다란 솥에 육수를 붓고 있었다. 그를 본 박 사장은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다. 일어났느냐, 오늘부터 네가 할 첫 번째 일이다. 그는 빗자루를 민준의 손에 쥐어주었다.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바닥을 깨끗하게 쓸어야 한다. 손님들이 식사하는 곳이니 먼지 하나 없어야 하느니라. 구석구석 의자 밑까지 정성을 다해서 쓸어야 해. 가장 작은 일이라도 마음을 다해 하면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단다. 민주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빗자루를 꽉 쥐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다. 빗질은 엉성했고 먼지는 이리저리 날리기만 했다. 하지만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박 사장의 말대로 의자 다리 밑과 문틈까지 몇 번이고 쓸고 또 쓸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식당 바닥은 제법 깨끗해졌다.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생각에 민준의 가슴 속에서 작은 뿌듯함이 싹 텄다. 평온식당에서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민준의 주된 업무는 산더미처럼 쌓이는 그릇을 닦는 일이었다. 점심과 저녁 시간이 되면 쉴 틈도 없이 그릇들이 밀려 들어왔다. 뜨거운 물에 손이 퉁퉁 불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처음 며칠 동안은 너무 힘들어 밤마다 앓는 소리를 냈다. 실수로 그릇을 놓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여러 번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불평하지 않았다. 고된 노동의 끝에는 언제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 사장은 언제나 민준을 가장 먼저 챙겼다. 그는 민준의 밥그릇에 가장 맛있는 고기, 반찬을 올려주며 말했다. 많이 먹어둬야 힘을 쓰지. 일하는 사람이 잘 먹어야 하는 법이다. 민준을 좀도둑이라며 윽박질렀던 젊은 종업원 태호도 처음에는 쌀쌀맞게 굴었지만 민준이 묵묵히 제 몫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는 툴툴거리면서도 설거지하는 요령을 알려주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민준에게 슬쩍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기도 했다. 그렇게 민준은 조금씩 평온식당의 일부가 되어갔다. 박 사장의 가르침은 단순히 식당 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의 인생 전체를 보살피는 멘토였다. 어느 날 오후 한가한 시간에 민준이 식당 구석에서 낡은 신문을 더듬더듬 읽는 것을 본 박 사장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를 잘 모르느냐? 민준은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에 자기 이름은 쓸 줄 알았지만 복잡한 글자를 읽는 것은 어려웠다. 박 사장은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더니 1시간쯤 뒤에 낡은 초등학교 국어책과 공책 몇 권을 사가지고 돌아왔다. 배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를 채우는 것은 네가 스스로 바로 서게 해줄 게다.
오늘부터 내가 그를 가르쳐주마. 그날 이후 평온식당의 조용한 오후는 민준의 교실이 되었다. 박 사장은 국밥을 삶는 틈틈이 민준에게 글자를 가르쳤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쓰는 것부터 시작했다. 박 사장은 인내심을 가지고 민준이 삐뚤빼뚤한 글씨를 쓸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민준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글을 배웠다.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간판의 글자들이 의미를 갖게 되었고 책 속의 이야기들이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에게 작은 시험이 닥쳤다. 저녁 장사를 마감하고 식당을 청소하던 중 한 손님이 앉았던 테이블 밑에서 두툼한 지갑을 발견한 것이다. 살짝 열어보니 안에는 빳빳한 지폐가 가득 들어 있었다.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큰돈이었다. 순간 소년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이것만 있으면 여기서 도망쳐서 새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악마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잠시였다. 민준의 뇌리에는 박 사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한 산만큼 비참한 것은 없단다. 민준은 지갑을 꽉 쥔 채 곧장 박 사장에게 달려갔다. 사장님, 손님이 지갑을 두고 가셨어요. 박 사장은 지갑을 건네받고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빙그레 웃으며 민준의 머리를 툭툭 쳐주었다. 잘했다. 아주 잘했어, 민준아. 그 어떤 칭찬보다도, 그 어떤 보상보다도 값진 인정이었다. 민준은 그날 밤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그는 더 이상 배고픔 때문에 양심을 파는 아이가 아니었다. 시간은 물처럼 흘렀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기를 여러 번 겁에 질렸던 깡마른 소년은 어느덧 듬직한 청소년으로 자라 있었다. 키가 훌쩍 컸고 설거지로 다져진 팔에는 단단한 근육이 붙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자벽부가 아니었다. 박 사장의 어깨 너머로 육수를 내는 법을 배웠고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일도 능숙하게 해냈다. 단골 손님들은 몰라보게 성장한 민준을 보며 평온식당 아들 다 컸네라며 흐뭇한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민준은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평온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박 사장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보며 그는 이곳이 단순한 밥집이 아님을 깨달았다. 박 사장은 늘 말했다. 민준아, 우리는 국밥을 파는 게 아니야. 우리는 지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 한 그릇을 파는 거란다. 이 평온식당의 이름처럼 잠시나마 평온을 얻어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야 해. 그를 깨우치고 세상에 눈을 뜨면서 민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야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이 식당에서 일하는 것에 만족하고 싶지 않았다. 이 소중한 공간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밤늦게 박 사장이 낡은 주판으로 계산하는 장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들여다보곤 했다. 어느덧 민준이 18살이 된 가을 저녁이었다. 마지막 손님까지 돌아간 뒤 민준은 가게 앞 처마 밑에서 박 사장과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보고 있었다. 박 사장이 낡은 평온식당 간판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곳도 이제 많이 낡았구나. 세월이 야속해. 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그 말을 들은 민준은 이전과는 다른 단단하고 깊어진 눈빛으로 간판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사장님, 제가 꼭 지켜낼 겁니다. 그것은 어린 소년의 치기, 어린 다짐이 아니었다. 수년간의 감사함과 존경, 그리고 미래에 대한 굳은 결의가 담긴 한 남자의 약속이었다. 박 사장은 아무 말 없이 민준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다. 그의 눈에는 대견함과 믿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평온식당의 작은 불빛 아래 새로운 꿈이 조용히 연그러가고 있었다. 민준이 평온식당에서 보낸 시간은 평화로웠지만 세상의 시간은 식당 담벼락 너머에서 무섭게 흘러가고 있었다. 민준이 20살이 되던 해 그는 현실의 냉혹한 무게를 깨닫기 시작했다. 박 사장의 허리는 눈에 띄게 굽었고 기침은 날이 갈수록 잦아졌다. 식당을 찾는 단골들의 발길은 여전했지만 주변에 번쩍이는
새 건물들과 세련된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들어서면서 낡고 오래된 평온식당은 마치 외로운 섬처럼 보였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식당의 낡은 시설을 고치고 박 사장의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민주는 깨달았다. 이곳에 머물며 그릇을 닦고 국밥을 나르는 것만으로는 은혜를 갚을 수도 이 소중한 공간을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을.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 더 큰 힘을 길러야만 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큰 결심을 하고 박 사장의 앞에 앉았다. 사장님, 저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박 사장은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다가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말이냐? 네, 장사도 경영도 제대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평온식당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더 큰 힘을 길러서 돌아오겠습니다. 사장님을 이 식당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지키기 위해 떠나려는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확고했다. 박 사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민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 슬픔과 대견함이 동시에 스쳤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민준의 손에 쥐어주었다. 네가 처음 왔던 날부터 널 위해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이다. 큰 돈은 아니지만 네 학비에는 보탬이 될 게다. 민준은 통장을 받아들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통장 위로 번졌다. 가거라. 가서 훨훨 날아보거라. 다만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만은 잊지 말거라. 그것이 두 사람의 길고 긴 이별의 시작이었다. 세상은 민준에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는 독하게 공부해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간신히 서울의 한 대학 경영학과 야간부에 입학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강의실 구석에서 졸음을 참으며 공부했다. 한평 남짓한 고시원의 차가운 방바닥에서 잠이 들 때면 평온식당의 따뜻한 온기와 구수한 국밥 냄새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굶주림은 익숙했지만 이번의 굶주림은 과거와 달랐다. 그것은 성공에 대한 갈망이었고 지식에 대한 허기였다. 대학을 졸업한 뒤 그는 국내 굴지의 식품 대기업에 말단 사원으로 입사했다. 고졸 출신의 변변찮은 배경을 가진 그에게 회사는 거대한 정글과도 같았다. 동기들은 그를 무시했고 상사들은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박 사장에게서 배운 대로 가장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고 밤을 새워가며 시장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의 무기는 성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진심이었다. 그의 진가는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했다. 회사가 야심차게 출시했다가 외면받은 신제품이 있었다. 모두가 실패라고 단정지은 그 제품을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주말마다 전국의 마트를 돌며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핵심을 찾아냈다. 맛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포장과 마케팅이 문제였다. 그는 따뜻한 집밥의 추억이라는 콘셉트로 완전히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제안했다. 그의 보고서는 너무나도 치밀하고 진정성이 있어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반신반의하며 그의 제안을 실행한 프로젝트는 놀랍게도 대성공을 거두었다. 죽어가던 제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회사에 각인되었다. 그것을 시작으로 그는 승승장구했다. 누구도 성공시키지 못했던 해외 계약을 성사시켰고 회사의 고질적인 유통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의 성장은 눈부셨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교만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자신보다 낮은 직급의 직원들을 존중했다. 박 사장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는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했다. 대리과장 부장. 그는 초고속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회사를 나와 자신의 F&B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진심을 담은 한 그릇이라는 그의 회사 철학은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수많은 식당들이 그의 컨설팅을 통해 되살아났고
그는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CEO가 되었다. 12살 소년이 평온식당에 처음 발을 들인 후 꼭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있었다. 민주는 이제 32살에 성공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양복 손목에서 빛나는 명품 시계, 자신감 넘치는 태도. 겉보기에는 과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빚을 진 소년이 살고 있었다. 바쁜 세월 속에서도 그는 매달 박 사장에게 돈을 보냈고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돈으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은혜였다. 2025년 7월의 어느 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낡은 골목길에 길과 어울리지 않는 매끈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뒷좌석의 문이 열리고 흠잡을 데 없는 슈트 차림의 김민준이 차에서 내렸다. 그의 시선은 길 건너편의 한 가게에 고정되었다. 평온식당. 20년의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간판은 이제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색이 발해 있었다. 칠이 벗겨진 나무문은 위태롭게 달려 있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어둡고 좁아 보였다. 마치 세상의 시간 속에 잊혀진 섬처럼.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수많은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리움, 미안함, 불안함, 그리고 결연한 의지. 그는 지난 20년간 이 순간을 위해 달려왔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는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공기 속에는 여전히 희미하게 그날 밤 자신의 인생을 구원했던 돼지국밥의 냄새가 섞여 있는 듯했다. 민주는 마침내 굳은 결심을 한 얼굴로 낡은 식당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삐걱. 민준이 낡은 나무 문을 밀자 20년 전과 똑같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마치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신호탄 같았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더 낡고 조용했다. 손님은 구석 테이블에 홀로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는 노인 한 명뿐이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음을 감안하더라도 가게는 전체적으로 활기를 잃고 세월의 먼지만이 내려앉은 듯했다. 그리고 그곳에 박 사장이 있었다. 홀 중앙의 낡은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 20년의 세월은 정직하면서도 무자비했다. 등은 완전히 굽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으며 한때 단단했던 어깨는 이제 앙상하게 보였다. 민주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삶의 무게에 닳고 닳아버린 그의 은인. 민준이 테이블에 앉는 소리에 박 사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잠이 덜 깬 흐릿한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에게 민준은 그저 또 한 명의 손님일 뿐이었다. 어서 오시오. 뭘 드릴까?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사야하고 힘이 없었다. 민주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감정을 억지로 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주문했다. 20년간 꿈속에서도 그리워했던 바로 그 한마디. 돼지국밥 특으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밥도 많이 주시고요. 박 사장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주방으로 향했다. 민주는 그의 굽은 등을 차마 바라볼 수 없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이 그의 앞에 놓였다. 낡아서 이가 살짝 나간 사기 그릇, 뽀얀 국물과 푸짐하게 담긴 고기. 모든 것이 기억 속 그대로였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첫 숟갈을 입에 넣었다. 바로 이 맛이었다. 진하고 구수한 국물이 혀를 감싸는 순간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이 활짝 열렸다. 굶주렸던 어린 시절의 절박함, 처음 맛본 온정의 감격 설거지를 하며 흘렸던 땀방울 글자를 배우던 오후의 햇살, 그리고 떠나던 날의 눈물까지. 20년의 세월이 국밥 한 그릇에 응축되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국밥을 먹었다. 한 숟갈 한 숟갈에 20년의 감사함을 담아서.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박 사장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렇게 경건하게 국밥을 먹는 사람은 참 오랜만이라고 생각했다.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했다.
국밥 그릇을 깨끗하게 비운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다. 그는 최고급 법인카드를 꺼내 박 사장 앞에 놓았다.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맛이 예전과 똑같습니다. 박 사장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계산기를 두드리려 했다. 그 순간 민준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사장님, 혹시 20년 전에 찐빵을 훔치다 걸렸던 배고픈 아이를 기억하십니까? 박 사장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눈이 처음으로 흐릿한 초점을 벗어나 민준의 얼굴에 정확히 꽂혔다. 그는 눈앞에 이 번듯한 신사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잘 다려진 양복 반듯한 머리 자신감 넘치는 태도. 하지만 그의 눈, 깊고 진지하며 어딘가 슬픔과 감사를 동시에 담고 있는 그 눈빛만큼은 낯이 익었다. 겁에 질려 떨면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그 어린 소년의 눈빛,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박 사장의 눈이 서서히 커졌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혹시 민준이냐? 그 한마디에 민준의 눈에서 기어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네, 사장님, 저예요.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앙상하지만 따뜻한 박 사장의 등과 넓고 단단해진 민준의 등이 서로에게 기대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포옹 속에는 20년의 세월과 그리움 감사함이 모두 담겨 있었다. 한참 뒤 감정을 추스른 민준은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폴더 하나를 꺼냈다. 사장님, 저는 단지 돈을 갚으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는 폴더를 열어 박 사장 앞에 펼쳐 보였다. 그 안에는 평온식당 재건축 프로젝트라고 적힌 설계도와 사업 계획서가 들어있었다. 여길 다시 지을 겁니다. 낡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깨끗하고 현대적이면서도 사장님의 온기가 그대로 살아있는 공간으로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민주는 계획서의 다음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재단법인 평온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새로워진 평온식당 체인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재단을 만들 겁니다. 저처럼 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린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과 공부할 기회를 주는 재단입니다. 사장님, 더 이상 배고픔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아이가 없어야 합니다. 사장님의 국밥 한 그릇이 저 한 명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그 온정이 수천 수만 명의 아이들을 살리게 될 겁니다. 박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설계도를 계획서를 쓸어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자신이 무심코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이렇게 거대하고 아름다운 결실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시간을 초월한 선물이었다. 그날 저녁 해가 뉘엿뉘엿 지고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들 무렵 민준과 박 사장은 낡은 식당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의 머리 위로는 색바랜 평온식당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그들의 손에는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청사진이 들려 있었다. 20년 전 한 그릇의 국밥은 단순히 한 아이의 배를 채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땅에 심겨진 하나의 희망 씨앗이었다. 그 씨앗은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20년의 세월을 거쳐 이제 수많은 이들에게 그늘과 양식을 나누어줄 거대한 숲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는 바로 이런 것이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건넨 한 줌의 친절. 그것만이 시간을 이기고 세대를 넘어 무한한 이자를 남기는 유일한 것임을 평온식당의 따스한 불빛이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